자, 이제 5차 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시부터는 내가 인강으로 찍는 아니고 5, 6, 7차 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열심히 봐서 다음 주에 시험 볼 수 있도록 하고, 시간표상으로 한국사 시험은 10월 14일 3교시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자,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시 전시학일입니다. 땡땡땡은 1762년 영조와 아들 사도세 정치 싸움으로써 결국에는 사도세자가 기주에 갇혀 죽음에 이른 것, 이거를 이모파변이라고 하죠. 이모파변. 그 다음 영조는 백성의 군력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균역법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군포를 1년에 2필 내던 거를 1필로 줄어들었죠. 2천만원씩 세금을 내던 걸 1,0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정조는 너네 똑똑했잖아. 똑똑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정책, 새로운 신진 애들을 끌어올려다가 재교육시켜서 내보내는 초계 문신제가 시행이 됐었죠. 중요하단 말이지, 초계 문신제. 그 다음 소수 외척 가문이 이변사를 중심으로 권력을 독점하는 정치를 바로 뭐라고 한다? 세도정치라고 하죠. 세도정치. 자, 이거를 세도정치라고 하며, 그 다음에 전정, 군정, 환정의 폐단인 삼정의 문란, 쓰리야. 이게 바로 쓰리정. 세 개의 정책이 문란했다라는 의미지에서 전정, 환정, 군정의 문란을 삼정의 문란이 있었는데, 오늘 백성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고 많은 농민 분기들이 발생하죠. 그러면서 발생했던 대표적인 두 가지, 평안도에 대한 차별 대우가 물론 가장 큰 이유였긴 했지만은, 어쨌든 삼정의 문란도 원인이 있었던 1811년에 일어났던 홍경래의 난이 이후 민중농기에 영향을 미쳤었고, 그 다음에 1862년 진주에서 발생한 임술농민봉기죠. 그래서 진주농민봉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거는 이제 삼정의 문란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양반중심 사회체제가 붕괴되어감을 여실히 보여주는 분기였다,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차 시부터는 토지, 경제, 그다음에 6차 시, 7차 시 가면 문화, 사회 문화 파트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뭔가 흐름을 파악하기만 여러분들이 땡으로 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인강으로 대체해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큰 불편함은 없을 거고. 자, 첫 번째입니다. 수치체제의 개편입니다. 그래서 외란과 호란, 여기서 말하는 외란은 임진왜란, 호란은 정묘호란, 병자호란이겠죠. 이 외란과 호란을 계기로 농촌사회가 붕괴가 많이 되었어.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이게 개편이 필요했던 겁니다. 백성들이 잘 살아야 나라가 잘 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서 인조 때 실시했었던 법이 바로 영정법입니다. 영정법. 원래 세종대왕 때 연분고등, 전분육등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상상, 상중, 상하 이렇게 나왔었단 말이야. 중상, 중중, 중하, 하상, 하중, 하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농사가 잘 되면은 많은 세금을 받고, 농사가 잘 안 되면은 적은 세금을 받았는데, 그게 백성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죠. 왜? 농사가 잘 되는지 잘 안 되는지는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다 다르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더욱더 힘들었다고. 농사가 잘 안 됐는데 농사 잘 됐네, 그만이 갖고 와,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면은 나라가 잘 산다 라는 거를 파악을 했었던 이 외란 이후에, 특히 인조 때, 물론 인조가 실행하지 않았겠지. 인조 자체는 좀 약간 패급이었잖아. 병자로 대가리 숙이고 그랬으니까. 인조 때 그래서 시행했던 게 뭐냐? 영정법인데 영원히 정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난 이후에 농경지가 황폐화되고, 여기서 말하는 양난은 이거죠. 외란과 호란. 황폐화되고 제도가 문란해지고 수치가 어려워지니까 앞으로 뭘 하겠다? 농사를 잘 지었는지 풍년인지 흉년인지 관계없이 토지당 사두, 쌀 사두로 고정을 시키는 법이 영정법입니다. 영원히 정해버린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처음에는 그랬어. 백성들이 세금을 20두까지 안 내, 상상으로 20두 안 내고 하하로 4두만 내니까 굉장히 좋아졌는데, 여기 또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던 게, 지주는 부담이 감소되었으나, 근데 어떻게 된다? 농민들은 수수료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다. 토지 1결당 쌀 4두기 때문에 토지를 가진 사람이 지주란 말이야. 그래서 지주 자체는 쌀을 얼마 안 내지만은 이게 농민들한테는 가지 않는다고. 지주들은 이때까지 받았던 건 계속 받아먹고 세금만 조금 내는 거야. 그래서 지주만 먹고 잘 먹고 잘 살 뿐 농민들은 계속해서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영원히 정해져 버렸지만은 결국에는 지주한테 좋은 꼴이 되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영정법입니다. 그래서 상상, 상중, 상하 이렇게 나눠있죠. 여기에서 가장 이 두나 말이랑 똑같은 형용입니다. 그래서 쌀, 사두, 네 말로 고정을 시켰다라는 거고, 그게 바로 영정법이다라는 겁니다. 풍년과 흉년에 상관없이 1결에 사두씩만 내게 하였다라는 거고. 자, 다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도 냈고 그 다음에 수능에도 자주 나오는 바로 대동법입니다. 대동법. 큰 대자야. 한 가지로 통일시켰다. 동결시켰다. 한 가지로 동일하게 내게 했다라는 법이라 해서 대동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해 때 실시를 했습니다. 강해라는 영화를 봤다면 기억이 날 겁니다. 이병헌이 가짜 강해가 대동법을 빨리 시행하라 했던 게 바로 이거야. 이게 뭐냐? 백성들이 특히 공납을 내야 돼. 그냥 1학기 때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영천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세금으로 문어를 내라. 경주는 그 특산물이 경주빵인데 갑자기 또 뭐를 내라고 할까? 프랑스 바게트, 파리 바게트를 내라고 해. 말이 안 되잖아. 그런 것들을 사와서 내야 된단 말이죠. 그게 너무나도 백성들이 힘들다 보니까 이거를 한 가지로 통일시키자라는 겁니다. 한 종목. 그게 바로 대동법이에요. 저 강해군 때 경기도에서 실시를 했는데 많은 지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보호한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강해군 때 정부제를 실시했는데 결국에는 이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됐던 것은 100년이 걸립니다. 숙종 때까지 가세요. 그래서 1608년에 시행이 되었는데 숙종 34년 1708년에서야 항해도가 시행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뻗어나가게 된 거죠. 평안도와 함경도는 여기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자신을 맞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대동법 시행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밑에 나머지 6개도 시행됐기 때문에 전국에서 시행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해군 때 자유정이었던 이원익의 건의로 이 법이 비로소 시행된다. 여기서 말하는 이 법은 대동법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선해청에서 실시를 해서 실시를 하였기 때문에 선해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렵게 낸다면 선해법이라고 내기도 하는데 보통 전부 다 대동법을 씁니다. 굉장히 일반적이고 누구나 들었을 때 딱 알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한능급 1급에서는 선해법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틀리게 만들 목적으로 내기도 하고, 그리고 숙종 때 가서야 시행이 되었다.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대동법 시행하시려면 차례 유전복을 치셔서 그러면서 굉장히 신하들이 많이 반대했단 말이야. 지주들도. 왜 반대했냐? 이 사람들은 대동법을 통해 가지고 방납과 대납 같은 걸 통해서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었단 말이야. 한 가지로, 그러니까 쌀입니다. 쌀로 무조건 곡물을 내게 하면은 자신들이 이득 봤었던, 영천에서 문어를 하나 사서 세금 내려면은 포도 한 송이 되었는데 방납과 폐단 때문에 포도 10송이 필요하잖아. 그 중에서 관리들이 먹는 게 있었잖아. 지네끼리 다 짜고 먹네라는 그런 짤 1학기 때 보였었잖아. 그거를 이제 못하게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목숨 걸고 반대를 하는 겁니다. 지주들과 관리들이. 그래서 대납과 방납의 폐단으로 농민의 부담이 증가하니까 농민들이 이탈이 많아졌네. 그러면서 뭘 하자? 영천에는 그냥 문어를 가지고 올 게 아니라 쌀을 내게 하자. 공납으로 해서. 그럼 뭘 하자? 쌀을 거둔 다음에 필요한 물품을
대신 사자, 나라에서. 그게 대동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에는 집집마다 내던 공납을 이제는 뭐로 한다? 쌀로 징수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토지를 가진 지주가 부담이 되었으니까 당연하게도 지주들이 반발을 해왔고, 그 다음에 정치인들도 지주가 많겠죠. 물론 그것도 있었지만은 뒤에서 받아먹었던 대납과 방납의 폐단에 그 돈을 받아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동법 시행하느니 우리를 죽여라 라고 얘기하면서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를 밀어붙인 사람이 바로 강해군이었고, 적극적으로 시행되는 때는 숙종 때까지 해서 100년 동안 걸렸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공납으로 내던 거를 전부 다 쌀로 징수하게 됐잖아. 근데 임금이 문어가 먹고 싶대. 임금이 소고기가 먹고 싶대. 소고기 유명한 데가 뭐 어디 있냐? 경상도에 언양 불고기 이렇게 먹고 싶다라. 그럼 이제 예전에는 언양에서 불고기가 올라왔는데 지금은 언양에서도 쌀이 올라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한다? 불고기를 사와야겠죠. 그래서 세금을 얻었던 그 쌀을 활용을 해가지고 불고기를 사오기 위해 인정받았던 상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공인이라고. 공인.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상인이라는 의미죠. 세금을 쌀로 받았기 때문에 필요했던, 임금이 필요했던 거, 아니면 궁궐이 필요했던 거, 혹은 관청에 필요했던 것들을 대신 사주는 사람. 그래서 나라에서 인정해준, 공인해준 상인이다라는 의미에서 공인이 등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 사과가 떨어졌는데 10배 비싸. 근데 공납으로 내야 돼. 그래서 백성들이 힘들어하겠지. 10배 비싸긴 해도. 그 전까지 냈다가 이제는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굳이 사과로서 안 내도 되고 쌀로서 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네는 아직 대동법이 시행되지 않았네라고 말하죠. 이 말은 뭐냐? 당연히 그때 시행됐지만은 전국적으로 그때 냈는데 100년이 걸렸다라는 걸 이 짤 하나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납으로 내던 것을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많은 걸 내지, 이런 물품들을 전부 다 쌀로만 내게 했다 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대동법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선해청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대동법을 선해법이라고도 부르고, 이거는 이제 수능에는 대동법으로 나와. 근데 한능갑 1급에서는 선해법이라고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대동법을 시행했던 결과 방금 얘기했던 거죠. 공인이 또 등장하게 되는 거지.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상인. 세금을 가지고 필요한 물품을 사주는 상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인이 등장을 하게 되었고, 이런 공인이 등장하면서 그럼 공인이 뭐야? 언양에 가서는 불고기, 나주에 가서는 배,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뭐 경주에 가서는 경주빵, 이런 것들을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사야 될 거 아니야? 이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그것들을 사야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뻗어나가면서 뭘 한다? 상품 화폐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돈을 주고 물품을 사고 또 돈을 주고 물품을 사고. 근데 그 전까지는 쌀이었잖아. 쌀 원래 무겁단 말이야. 쌀 한두 마리 들고 가서는 아까 봤던 이런 것들, 도자기 이런 거 못 산다. 이런 도자기 같은 걸 못 사는데 쌀을 오너라 많이 들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쌀을 좀 더 관소할 수 있는 게 뭐가 된다? 돈이죠. 그래서 뭐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화폐 경제가 발달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려시대의 근원중고라든가 아니면 조선 전기 때도 많은 화폐들이 있었는데 그게 제대로 통용되지 못했어. 백성들은 엄청나 많은 쌀을 가지고 물물 교환을 할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당장 내 눈앞에 먹을 게 필요할 것뿐. 그래서 이런 화폐에 대한 개념 자체가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 조선 후기에 들어서 대동법이 시행되고 나니까 이 공인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화폐의 개념, 화폐의 필요성에 대해서 눈을 뜨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는 계기가 되는 게 바로 이 대동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또 나옵니다. 땡땡법은 강해군 때 시행된 땡땡법은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게 되었다. 그래서 보기 1 영정법, 보기 2 대동법, 보기 3 과전법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은 대동법을 체크할 줄 알아야 되겠지. 근데 이 대동법이 이때까지 내가 설명한 게 다 좋아. 백성들한테 부담을 줄여줄 수 있고 다 좋았는데 한계점이 뚜렷하게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 공납이 한 가지만 있었던 게 아니야. 정기적으로 내놓은 공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비정기적으로 냈었던 별공납. 국가에 누가 만약에 이래서 왕자가 태어났다거나 아니면은 왕이 결혼을 했다. 그런 특별한 행사 기간에 또 필요했었던 공납인 진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기적인 공납과 별공과 진상 요 세 가지의 공납 제도가 있었는데 대동법이 시행이 되었던, 대동법이 적용되었던 건 정기적인 공납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물론 부담이 줄어들긴 했지만은 별공 때 어쨌든 간에 영천에서 문어 내야 되고 진상 때 경주에서 바게트를 내야 된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부담을 완벽하게 막 내려주지 못했다. 그게 바로 대동법의 한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진상 있지. 여러분들이 아는 진상이야. 이거 진상짓하네 이것들. 내가 옛날에 봤을 때 무도에서 많이, 무한도전에서 많이 나왔었던 건데 이 진상이 진짜 그 진상입니다. 진상짓하네. 그러면은 왕이 필요할 때, 병사가 있을 때 특사물 공항에 바치는 거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겠어. 그럼 백성들이 왕을 욕하고 싶을 때, 뭐 왕이 결혼했다든가 아니면 왕이 뭐 이런 거 못했어. 왕이 사서오병을 다 뗐다, 경사다 라고 하면서 진상 올리라. 그럼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겠어. 그래서 이것도 저 진상짓하네. 거기서 탄생했던 말이 이겁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자, 다음에 이 대동법이 시행이 되고 또 세월이 흘러서 영조 때 시행이 됐던 게 균역법이죠. 균역법. 이거는 그 정기적인 공납이라든가 전쟁이 아니라 군령에 따라서 내는 세금이었잖아. 이걸 이제 백성들의 부담을 조금 줄여드리네. 이런 아전들의 농간, 아전이란 말은 수령과 그 다음에 금일했던 뭐 이방, 호박 이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부담이 굉장히 부담되니까 1년에 2필씩 걷던 걸 한 필로 줄여들었다. 이거는 좀 많이 봤었죠. 균형법에 대해서 내가 이번 학기 들어가지고 벌써 한 3번, 4번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시험에 나온다, 내겠다라는 의미겠지. 그래서 줄어든 다음에 이렇게 줄어들었잖아. 근데 나라 입장에서는 어쨌든 반이 날아간 거잖아. 2에서 1이 절반 날아갔으니까 나머지 그 절반을 어떻게든 채워야겠죠. 그러면서 뭘 한다? 결작. 토지에 2두씩 결작을 추가적으로 부과하였고, 그 다음에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분광포, 호칭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일부 상류층이야. 상류층으로서 선무분간이란 칭호를 얻기 위해서 세금을 조금 더 내고 난 다음에 나는 선무분간 칭호를 받아. 그래서 선무분간 안동김씨 김현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명예직이다, 명예직. 세금을 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좀 더 낸 사람들에서 주는 그런 명예직이었다. 그게 바로 선무분간표였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조 본인 개인의 재산이었던 왕실 재산, 어장세, 염세, 선박세 같은 것들을 국고로 전환하면서 세금을 메꿉니다. 그래서 영조가 어떻게 보면은 물론 정치적 싸움에서 노론과 소론의 싸움에서 아들을 죽이는 그런 것들이 있긴 했었지만은 어쨌든 백성들을 생각한 마음에서 자신의 재산을 국고로 전환시켰던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좀 이모하면만 아니었다면 좀 더 좋은 왕으로 기억될 수 있었는데 그게 좀 아쉬운 거지. 그래서 이제 균역법으로 해서 백성들의 부담이 감소하긴 했습니다. 감소하긴 했는데 이 감소 때문에 추가로 세금을 받았던 결작,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거죠. 왜? 땅을 가진 사람을 지주라고 하는데 이 지주들한테 쌀 2두씩 더 내라 라고 결작을 부과하니까 지주들은 그 결작세를 누구한테? 실제로 농사지었던 소작농들한테 책임을 전가했기 때문에 농민들의 부담은 결국엔 다시 가중화되었다라는 그런 한계점이 있었다. 그게 바로 균역법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균역법을 통해 가지고 이 상태로 줄여줬다라는, 그렇지만은 그게 일시적이었다, 좀 아쉬웠다라는 거지. 자, 다음에 넘겨서 농업의 발달입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수치 체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조선시대 때. 그래서 영정법, 그 다음에 대동법, 그 다음에 균역법에 대해서 봤고, 지금은 조선 후기 때부터 농업이 어떻게 발달이 되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생산량이 발달해
어떻게 발달하냐? 조선 전기 고려 말에 들어왔었던 모내기법이라는 게 있었어. 논에다가 물을 내놓고 씨앗을 바로 뿌리는 법이 아니라 이 씨앗을 다른 곳에서 적당히 키우고 난 다음에 옮겨 심는 법을 모내기법이라 했잖아. 근데 그거는 물이 없으면 존망하는 그런 그 농사법이었기 때문에 고려 말에 들어와서 조선 전기 때 전국적으로 유행하지 못합니다. 나라에서도 막았어. 물이 부족하면은 망하는 농법인데 가뭄이 언제 될지 모른다고요. 지금처럼 막 수로 환경이 좋고 댐이 막 많고 물이 많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 전기 때는 그거를 못하게 하다가 조선 후기 들어서 수리 시설이 많이 확충됩니다. 그래서 물이 어느 정도 사람이 관리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모내기법이 널리 퍼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이 모내기법은 이양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옮길 이자 해가지고 그래서 고려 시대 때 시행되었지만은 뭐를 옮길 때 물이 없다면은 농사 자체가 존망하기 때문에 나라에서 금지시키다가 후기에 들어서면서 수리시설이 많이 많이 넓어나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 이것도 시험에 냈어. 알겠지? 또 조선 후기에 들어서야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을지 조선 전기부터 확대된 거 아닙니다. 수능에도 자주 나와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험을 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던 건 조선 후기다 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모작이 가능했고 그 다음에 생산이 증가했다라는 거죠. 원래 기존에 있는 농사법 모내기법에 기존에 씨앗을 뿌린 농사법은 한 3, 4월부터 씨앗을 적당히 뿌려야 합니다. 뿌려서 어떻게 애지중지 잘 키운 다음에 추석 때 추수를 해가지고 그 쌀을 생산을 하잖아. 근데 이 모내기법은 뭘 하냐? 5월 말에서 6월까지는 그 땅을 쓸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그 땅은 뭐 할 수 있다? 보리를 심을 수 있어. 빨리 자랄 수 있는. 그래서 그 땅에 보리를 심고 그 다음에 보리 다 걷어내고 난 다음에 물을 넣어가지고 모를 옮겨 심을 수 있다고 했죠. 그 한 땅에서 보리 먼저 심은 다음에 벼까지 심을 수 있는 이모작이 가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된 그 공농법이 바로 모내기법이고 지금도 모내기법이잖아. 우리나라 전국에 지금. 여러분 주변만 가면은 지금 쌀 전부 다 모내기법입니다. 물론 그게 이제 트랙터라는 기기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거긴 한데. 자 어쨌든 이런 이모작이 가능했고 그 다음에 단위 면적당 생산량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씨앗을 뿌려놓으면 그 씨앗이 발화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그 씨앗이 새가 주워 먹고 막 곤충들이 사먹고 이래가지고 한 땅에서 날 수 있는 쌀 생산량이 뒤죽박죽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 모내기법은 이미 키워놓은 모를 옮겨 심는 거기 때문에 씨앗 상태가 아니고 어느 정도 요 정도 자라잖아. 딱 요 정도 자란 모를 옮겨 심는 거니까 이미 튼튼하단 말이죠. 곤충들이나 아니면은 새가 쪼아 먹을 일이 없어. 씨앗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옮겨서 일정하게 뚝뚝뚝뚝 해놓으면은 그게 그대로 자란단 말이야. 그래서 같은 땅에 더 많이 자랄 수 있는 농법이 바로 요 모내기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력이 많이 절감이 되었고 특히 잡초 같은 거. 그 노동력이 절감되었고 그러면서 뭐가 유행하기 시작하냐? 광작이 유행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한 이만큼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더라면 모내기법이 시행이 됨으로써 이제 뭘 한다? 한 3배, 4배까지도 충분히 지을 수 있게 되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넓은 광작이야. 넓은 정작을 할 수 있는 광작이 유행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들이는 노동력 자체가 낮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모내기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놓은 김홍도의 그림입니다. 노동사하고 있는 모습 있고. 그래서 이 모내기법이 발달을 하기 때문에 또 발달할 수 있었던 게 바로 개 같은 거죠. 개 모임할 때 그 개자. 그래서 뭐 농사를 지을 때 이 땅에 내가 혼자 하면은 10일이 걸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기 하루, 여기 하루, 여기 하루 그러면은 마을 전체 농사 짓는데 10일이 걸리고 근데 사는 사람 10일 아니고 한 5일 정도 걸린다. 근데 혼자 하면 10일 걸릴까 마을 전체가 나서가지고 하면은
각자 다 하는데도 5일밖에 안 걸려. 또 노동력이 많이 절감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나머지 5일은 뭐해? 뭐 다른 데 농사 지으면 되나? 그러면서 광대 영향이잖아. 그래서 이 모내기법, 위항법이 전국적으로 확대됐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조선후기 때. 그 다음 반농사입니다. 반농사는 박보랑에 파종하는 변종법이 시행이 되면서 수확량이 증대된다. 변종법이 오나 여기. 원래 옛날에는 여기 올라와가지고 여기에서 키웠단 말이죠. 키웠는데 이제는 어디? 여기 고랑에 키우기 시작해. 왜? 고랑에는 물이 고이기 때문에 식물이 더 잘 자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예전에는 여기에 왜 안 했느냐? 얘기하면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은 썩어. 물은 썩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제대로 자라지 못해. 그럴 바에는 차라리 좀 덜 썩고, 좀 덜 자라겠지만 덜 썩고, 지력을 더욱더 활용할 수 있는, 여기에 이랑에 심었는데, 이제는 그게 기술이 발달되면서 고랑에 심을 수 있게 돼버린 거죠. 그럼 견종법이 시행이 되면서 수확량이 증대가 되었고, 농업기술도 역시 발달하는데, 수리진학출연지 농기부 12법, 12법이라고 하는 땅의 지력을 다시 높이기 위해서 똥 있잖아. 똥 같은 거를 잘 썩혀가지고 그 땅에 뿌려놔. 뿌려놓고 땅을 한번 뒤집어주면은 땅의 지력이 살아남거든. 다시 살아나거든. 그거를 활용했던 게 바로 12법입니다. 그래서 거름을 활용하는 이런 법이 많이 개량되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다양한 농사가 편찬됩니다. 그래서 농가집성, 습경, 그 다음에 산림경제, 임원경제지 같은 게 있다 정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농사가 발달되다 보니까 그런 농사가 어느 땅에는 어떻게 지어야 되고 어느 계절에는 어떻게 지어야 된다라는 거. 쌀농사만 하는 게 아니잖아. 그 때문에 그런 다양한 농사들이 편찬을 하면서 편찬이 되면서 농민들의 그런 농업 생산에 크게 도움을 줬던 거죠. 오늘 치면은 뭐 교과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지. 그런 게 있다 정도 보면 되고, 외우지만 알겠지. 신속이 농가집성, 박세당의 생태 이런 거 외우지만 이런 문제 안 했으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다음에 농업경영에 관련된 역시 광장이죠. 광장의 성에서 모내기법의 확산으로 노동력이 절감이 되면서 내가 거기에 3월부터 9월까지 족발식이 안 보고 있어도 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이 절감되면서 넓은 토지를 강조하는 광장이 성행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 정도만 농사를 지을 수 있었는데 모내기법의 확산으로 여기는 지을 수 있고 옆치도 마찬가지. 이렇게 혼자 짓다가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근데 넓어졌다는 건 뭘 한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11, 40이 뭐 걸린다 라고 치면은 이거를 20일밖에 안 걸릴 수 있는 뭐 힘을 모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럼 나머지 20을 또 뭐해? 또 옆에 오면 된다고. 자, 그런 식으로 뻗어 나갔던 게 바로 요 광장이고, 아니 그 모내기법이고, 이게 넓을 광자 써가지고 광장이다. 넓은 지역을 강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원래는 요 정도 농사를 짓고 살면서도 먹고 살만했어. 세금도 낼 거 내고 먹고 살만했는데 이제는 한 4배 늘어났잖아. 20만 한 4배 늘었잖아. 그러면 뭐가 생겨? 이 세계는 잉여 생산물이 생긴다. 내가 이것만 하나만 있어도 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제 3개가 생기네. 잉여 생산물이 생기면서 뭘 한다? 그거를 팔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집으로. 다른 사람한테 팔고, 그 다음에 양반들은 농사 아니지. 그 양반들한테 또 쌀을 팔면서 부농주, 부자인 농사, 농민층으로 성장을 하겠다는 거죠. 하나만 있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게 4배가 돼버리니까. 지금 내가 월급을 1.5만 받고 있는데 그게 4배 된다는 거 근데 개부자겠지.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분홍축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또 한계점이라 해야 되나? 단점? 하는 게 뭐냐? 원래는 이 땅이 소유자가 나야. 이 땅도 옆집, 그 옆집이 하나씩 다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땅의 주인들은 어디 갔을까? 내가 이 땅을 넓히면 이런 식으로 토지를 이 사람한테 팔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뭐가 된다? 토지를 상실하게 된다. 내가 처음에는 이 땅을 자기 옆에 땅 하나만 샀는데 할만하네. 나한테 가지고 야 땅 팔아라 해서 또 샀어. 그 다음에 옆에서 가서 땅을 샀어. 나는 매년 이렇게 성장해. 땅을 넓히면서 성장하지만 원래 이 땅에 있었던 주인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은 뭘 하냐고. 그럼 뭘 한다? 소작을 하거나 아니면 도시로 가서 노동자가 됐어요. 그런 게 바로 이게
농업의 발달의 가장 큰 한계점이나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로섬 게임이라고 해요. 어쨌든 누군가는 차지했으면 그 차지했다가 누군가는 또 잃어버려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농민층이 분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뭐 관련 없는 그림이긴 한데 그냥 내가 가지고 온 김홍들의 그림이야. 내가 좀 좋아하는 그림이어가지고 조선 후기 때 타작하고 있는 모습이죠. 쌀을 이제 탈탈 털고 있는 모습이다. 조선 후기 때 이런 식으로 농사했구나 하면서 이렇게 양반들은 또 그냥 쳐다보고 놀고 있는 모습. 그 그림이 남아있고. 자, 그래서 일단 요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찍고 있기 때문에 종이 곧 치기 때문에 여기까지 찍는 걸로 하고 요거부터 다음 동영상으로 보면 됩니다.